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말 많았던 7월 임시국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부동산 관련법과 또 공수처 후속 법안 등 여야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법안들이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의원들의 토론 또 자유 발언으로 본회의장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하던데요.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곱씹어볼 만한 발언도 있었다고 하죠. 자, 미래통합당의 한무경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여당이 소통에 미흡했고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면서 콘크리트 지지율에 취해 있다가 한 방에 훅 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현 정부가 겸손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인 거고요. 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은 최근 화제를 모은 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의 연설 서두를 빌려서 이런 발언을 했지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부동산 세법을 찬성합니다. 자, 국회는 법안도 처리해야 하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건강한 토론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소개한 발언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와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그 입장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태도, 이거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여론의 주체인 시민 개개인들도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비 피해 상황 또 교통 상황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꾸며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써니스카이님 들어오셨는데 대전 지역 어제 밤 잘 넘겼다고 밤잠 설치면서 중서부 지역 비 내리는 걸 아마 지켜보셨다고 지금 쓰셨고요. 피해 없이 좀 잘 넘기길 바란다는 말씀도 적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집중호우 얘기로 좀 시작을 했는데 이 중부 지역 지금 피해가 꽤 크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 모레까지도 지금 비가 상당량이 내릴 것이다라는 예보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지금 놓아서는 안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조치를 계속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사들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관련 언급이 있었어요. 수해 현장에 이제 물이 빠지는 지역은 지금 복구를 좀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상황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말이 맞아요. 떠오를 만큼 집중호우로 인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프닝 멘트에서 겸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겸손은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상황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그럼요. 선제적으로 늘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조치다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긴급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기상청장이라던가 관계부처 장관들 그리고 시도지사들이 화상으로 참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 물론 사후 피해 복구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예방 점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제적인 사전 조치를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참 인명 피해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재민도 1,000명이 넘는다고 그렇죠. 하고 13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네.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또 관리를 거듭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반 붕괴, 산사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있는 뉴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도 대통령이 강조했고요. 또 댐 수량을 조정해서 홍수를 사전 통제하는 필요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빠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 조사도 돼야 되고 또 중앙부처도 신속히 이런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요. 네. 또 이 회의에 참여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피해자들 임시 주거시설로 조리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는데요.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중앙부처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뭐 이번에 상황을 보시면서 재해 예방이라든지 대응 시스템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 과정에서 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사실은 물이 더 무섭냐 불이 더 무섭냐 네. 그렇게 물어본다면 불도 무섭지만 물은 다 쓸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퍼붓는 물에는 사실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에 지리산 계곡 쪽으로 이제 갔다가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정말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텐트가 둥둥 떠내려가는 그 위쪽에다가 텐트를 쳤는데도 그걸 보고 나서는 정말 위험하구나. 이 자연재해 앞에는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은 이제 축대라든지 이런 뭐 전봇대 같은 경우 이번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사실 이런 거는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은가. 축대가 무너진다거나 이런 부분. 어떤 경우에는 뭐 수도와 전기가 끊겨가지고 아이 분유 끓일 물이 없다 이런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 이재민이 1,000명 이상이 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또 위험한 게 한데 모여 있다 보면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또 지금 위험한 게 수인성 감염병이 위험하다 그래요. 홍수가 난 상태에서 그 물에 젖은 뭐 옷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닿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재민들한테 저는 물과 비누를 좀 지원하면 좋겠다. 네.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되고 양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 이럴 때는 조심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이렇게 산간 계곡 이런 쪽에 야영을 간다든지 야외 활동 좀 자제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세균 총리가 오늘 충북, 경기, 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라 이렇게 행안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과 지방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서둘러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복구 작업이라든가 지역 경제에 돌아가는 큰 피해를 막는 것, 또 이재민들이 삶의 어떤 생계 위기에 놓이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대책이 같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도 꼼꼼하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예전에 취재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외진 곳에 사는 노인들이 재난 방송을 들어요. 그런데도 논에 물길을 터야 된다라고 나가다가 화를 입으시거나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경우들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거나 자녀들에게 줄 농산물이 떠내려가는 게 아까우니까 그거 구하시려다가 참변을 당하는 사례를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외진 곳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긴급하게 누가 구조해 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재난방송 꼭 챙겨 들으시고 뭐 농산물 같은 거 이번에는 조금 포기하시더라도 안전이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뉴스 보면은 뭐 산사태 위험이라든가 집안 붕괴 위험도 좀 우려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든가 위험한 지역으로의 여행은 정말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면은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뭐냐면 지역 주민들은 사실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안전해 보이는 계곡도 물이 범람하면 아무리 장정이라도 그 물에서 빠져나오지 그럼요. 못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멀리에서 온 일가족들은 이까지 왔는데 캠핑 가도 될 것 같다가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곡이라든가 야외로 여행 가실 때에는 반드시 재난방송 확인하시고요. 위험하다 싶으시면 좀 시기를 조절하시는 지혜도 그럼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더 큰 선제적인 예방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당장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얘기하면은 좀 멀게 느끼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와 있다. 지금 역대 최장의 장마라든지 지난달에 뭐 매미 나방이나 벌레들이 들끓고 이러는 것 모든 것 북극의 얼음이 메뚜기들이. 점점 녹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이라 장기적으로는 이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야만 되는 그런 맞습니다. 시기다. 예. 이제는 제주
제주도나 따뜻한 데서 키우던 감귤을 저 위쪽에 강원도에서 이제 키우는 이런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KBS 방송을 요즘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아침에 눈 뜨면 우리가 휴대전화로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여성분들의 쇼핑 정보를 보기도 하는데 지금 시기에는 재난 상황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기적으로. 예, 오늘 아침도 서울 보면 지하철 침수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1호선도 어떤 지역이 일부 구간은 지금 예, 그렇습니다. 복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지역은 좀 도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계속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국민들 모두 좀 이 재난에 관심을 갖고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좀 생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영화 기생충 보면은 반지하에 사는 그 출연진들이 이제 비가 와서 막 잠기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장마라는 게 사실은 집이 한번 잠겨 보거나 가구가 젖어본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 텐데 좀 힘들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힘이 든다. 그 지난해 이제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지난해를 보니까 25만 8천 가구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비가 많이 오면 이런데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영섭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저지대 지도를 한번 좀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것이 어디에 계시는지 대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좀 지금만큼은 재난 상황에서만큼은 좀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조금 재난을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이제 다음 뉴스로 또 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국내에서도 탐정 영업이라는 게 이제 허용이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뭐 예전에 책이나 영화에서 봤던 게 우리나라도 이제 허용이 되는 건가? 근데 부작용 때문에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배우자, 채무자의 소재 파악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탐정 업무를 그럼 허용하는 뭐 법안은 통과가 된 것인지 지금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가 왜 탐정 이러면 언뜻 생각나는 게 네. 우리가 세계 최초의 민간 탐정이 누굴까?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아서 코넌 도일이 쓴 책에 셜록 홈즈가 네. 딱 나오죠. 그래서 탐정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탐정이 금지가 되어 있었던 거죠.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탐정일을 안 했던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민간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네.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좀 불법적인 일도 하는 흥신소라든가 그렇죠. 심부름센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 2월에 국회에서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보호법이 통과되면서 네. 6개월 유예가 돼서 오늘부터 이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탐정업이 가능한데 문제는 탐정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한번 내볼게요. 예. 자, 민형사 사건의 증거 수집 활동. 뭐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을까요? 잠적한 불법 행위자의 소재 파악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의 어떤 불법 증거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가출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 네.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OECD 국가들 중에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단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렇죠. 나라는 다 허용이 되고 있군요.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탐정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이것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 탐정을 제대로 법제화를 해야 될 텐데 정부가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국가 관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민간에서 등록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거를 갖고 아마 논의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기 네, 법은 때문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경찰 안에 사실 이 아동 청소년 실종자를 찾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기는 한데 그 외에도 이제 사적으로 이걸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되는 점도 좀 있고 기대되는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이제 제가 예전에 경찰에 대해 취재하는 기자일 때부터 네. 경찰분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바로 이 탐정 관련 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인탐정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2005년 17대 국회 때 법안이 발의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탐정의 개념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공인된 탐정이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고요. 그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법화된 어떤 자격을 준다라기보다는 명칭을 사용한다라는 것에 가까운 것이고 활동도 사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공인탐정법이 만약에 된다면 말씀해 주셨듯이 실종 아동이나 이런 데 있어서 경찰력을 계속 동원할 수 없는 한계에서 일부분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제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경찰 수사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들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업무군요. 예, 보완하는 업무로서의 기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증거 수집이나 이런 걸 변호사들이 직접 하지 않는 분야,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서는 탐정들이 나서서 불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찬성 반대인 이유가 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어느 선까지 차단할 수 있을까 과연 현장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퇴직한 경찰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잖아요. 네. 오랜 기간 수사 경력이라던가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긍정적으로만 작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굉장히 경찰 내에서 많은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생활 침해이냐 불법이냐 아니냐 모호한 경계선에서 정보가 흘러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신용정보법에 보면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나 이런 데 보면 탐정 관련 업무하는 사람들이 잠복해가지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사생활 침해라고 봐야 되냐 불법이라고 봐야 되냐 아니라고 봐야 되냐. 근데 거기 잠복하고 있는 분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빵 먹느라고 차 세웠다라고 할 때 과연 이걸 어떻게 가릴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셜록 홈즈 얘기하셨는데 영국에서나 미국에서 등장한 굉장히 요즘 현대판 홈즈 드라마를 보면은요, 이 홈즈가 뛰어난 탐정이 되는 이면에는 사실 불법 행위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드라마니까 가능한 건데 예를 들면 몰래 문을 따고 들어가서 무슨 물건을 훔쳐온다던가 개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로 가장한다던가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드라마상에서는 이게 재미있는 소재이지만 현실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자칫하면 돈을 주는 의뢰인에게 돈을 준 만큼의 대가를 주기 위해서 좀 불법적인 일이 일어날 소지도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완책이 마련되면서 법이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탐정업을 법으로 합법화하면서 이 탐정들의 업무 영역이라든가 이런 고유 권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제한을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야 되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탐정업을 합법화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수사 인력이 사실 아까 말했듯이 시간과 어떤 제약적인 것 때문에 민간에서 이런 탐정에 대한 수요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공권력이 하지 못한 부분에 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탐정이란 말은 못 썼지만 민간조사원이라는 민간 자격증을 딴 분들이 8,000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합법화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변호사 업계에서 사실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아까 말했던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지금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흥신소라든가 불법 심부름센터에서 사실은 편법과 불법 사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법제화를 하고 거기에 단속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호주 같은 경우에는 탐정을 허용한 다음에 탐정이 불법 행위를 아까 말했듯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런 걸 하면은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탐정에게 보증인 3명을 세웠다가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면서 탐정업을 합법화해 주는 것이 그래서 아마 35개국에서 다 탐정업을 허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탐정업을 도입하면은 연간 한 1조 3천억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 그래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1만 5천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벌써 2018년에 홍남기 부총리가 신직업군 중에 이 탐정업을 넣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직업이 가져오는 효과 못지않게 공익
위법성이 더 크느냐 그렇죠. 아니면 사생활 침해 위험이 더 크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네. 좀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찰 출신 국회의원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이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만약 국회에서 다시 공인탐정법이 화두로 떠오른다면 긍정적 의견 못지않게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내용도 같이 법안에 꼭 들어가야 그렇죠.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경찰의 인권 수준에 대해서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데요. 경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하는 시선,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만 요즘 경찰의 또 수준을 보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최근에 어떤 지인은 집안에 어떤 가출한 사람이 있어서 그쪽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주 친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는 경찰의 답변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의 인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카페, 음식점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지금 방역 수칙을 내놨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카페에서 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고 저희 같이 고민해 보죠. 예, 최근 모 카페 또 보쌈집에서 잇따라서 확진이 되는 우리가 N차 감염이라 그러잖아요. 1차 감염에 그치지 않고 다시 번지는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식당이라던가 우리가 대화하면서 차려 마시는 카페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크를 순간순간 벗게 되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아니 뭐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어차피 마스크 벗어야 되잖아요. 효과가 있냐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와 음식점을 뭐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가실 경우에는 되도록 배달이라던가 포장 주문을 좀 이용해서 밀집도를 낮추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장소에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너를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공간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지금 방역 당국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다시 한번 지켜야 될 수칙을 방역 당국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음식물 섭취 전에 소독제를 사용해서 반드시 손 소독하고 또 쓴 소독제 비닐 장갑은 이제 재사용하지 말고 버리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새 그 카페나 식당을 가보면요. 한 2주 전하고 다르게 의외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예, 생각보다 많아진 것 같고 한편에서는 지금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어려운데 이렇게라도 좀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가면은 뭐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러면 한번 벗은 마스크를 또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이제 먹을 때 마실 때만 빼고 쓰고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한 반은 쓰고 있고 반은 벗고 얘기하고 이러면은 이거 뭐 긴가민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홍천 캠핑장, 강남의 그 커피 전문점, 양재동의 또 족발집 여기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감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 커피집은 방역 당국이 지정한 고위험 시설에서 빠져 있다 그래요. 근데 의외로 뭐 커피점이라든가 이런 일반 음식점에서 이런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카페 같은 경우에 누가 소관을 하느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비말 차단 마스크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스크가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한 여름이라서 KF94를 쓰면 많이 답답해요. 그러면은 비말 차단 마스크라고 적힌 거를 꼭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마스크에 그런 게 적혀 있지 않은 마스크를 써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정확한 정보를 받고 싶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비말 차단 마스크를 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KF9480이 가장 좋지만 오히려 답답하다고 자꾸 내리느니 차라리 비말 차단 마스크를 쓰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음식점 이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면 음식점 자체적으로 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도 이제 가끔 가보면 굉장히 인기 있는 큰 음식점에 갔더니 들어가기 전에 일일이 체온을 다 이렇게 재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점들도 그런 노력을 좀 하면 어떨까. 강제성 부여를 떠나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우리나라 음식점 빽빽한 곳 있죠. 근데 일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좀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워두고 그렇죠. 손님 수를 조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방역 수칙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점들이라든가 자체 카페 노력.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거리를 좀 띄워놓는다든가 평소에 비해서 밀집도를 좀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길게 보면 보입니다. 오래 계속 지속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그렇죠.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2m 예. 거리를 떼라고 하는데 이번에 같은 감염 사태를 보니까 커피숍에서 3m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도 에어컨 바람 때문에 비말이 더 많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이런 않는 경우. 마스크를 꼭 써야 되겠다. 방심은 금물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이번에는 라디오 재난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